존재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 단편 강좌하나야 합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니체 단편 강좌가 40개나 있어요. 도덕의 계보학, 선악의 저편,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이런 것들은 1차 자료가 있고 따로 단편 강좌가 40개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왜 바그너이어야 되는가? 동시에 왜 바그너여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바그너에 대하여 니체만큼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자가 없는데 왜 결별하게 되는지, 사실은 음악 자체에 대한 어떤 정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단어,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있겠지, 사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바그너가 반유대주의자였고 공공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점점 가면서 그의 오페라 주인공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연민과 동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경기를 갖고 있었어, 니체는. 음악 자체에 대하여 비판하고 부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음악가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바그너의 음악을 니체가 음악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돌아섰다, 뭐 그런 게 이제 감정이 상하고 어떤 동정이나 연민에 대한 니체의 경기,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음악 자체를 부정했을까? 그거는 의문부호로 남아있겠죠, 그죠? 바그너는 세계적인 음악가죠, 그죠? 오페라를 작곡하는 건 기본이지만은 직접 오페라의 대본을 쓴, 문학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가인데, 또 기획가였고 종합예술을 창조한 자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세계적으로 토마스 만이라든지 프루스트와 같은 문학가들도 이 바그너를 좋아하기도 해요. 어찌되었건 바그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도 그의 라이트 모티프 같은 그러한 오페라 안에서 어떤 주도적 동기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페라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는 불협화음을 갖고 그것이 조화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하나의 부재한 기표와 같이 오페라 끝까지, 그죠, 지속되는 이러한 독특한 기표, 끝날 것 같은데 또 다시 연결되는 이러한 선율의 단절과 연속, 아주 다양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자신만의 음악을 표현했던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48년도에는 드레스덴에서 혁명에 직접 참여했다가
혁명의 기운이 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독일에 살지 못하고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착상을 했는데,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어떤 신화나 중세의 전설에 의존하고 있어.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 다음에 탄호이저, 또 로엔그린, 파르지파, 니벨룽에는 반지, 이런 것들. 그래서 혁명이 끝나고 스위스에서 어떻게 보면 망명 생활을 한 거죠. 그죠? 거기에서 후원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음악을 펼치게 되는데, 니체를 만난 것은 1868년도, 31살 차이야. 그러니까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났고, 또 바그너가 1813년이니까 31살 차이죠. 그죠? 거의 아버지 뻘인 거야. 그런데 60년대 말에 라이프치히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바그너의 고향이죠. 그죠? 라이프치히. 그러니까 니체가 태어난 곳도 라이프치히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고향 사람이기도 해. 거기다가 니체는 고전문헌학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또 목사의 아들로서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다양한, 그게 바그너가 볼 때는 정식으로 뭔가 작곡을 배우고 한 건 아니니까, 니체의 어떤 그러한 수십 편의 곡들을 직접 작곡하고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걸 들었을 때 바그너가 볼 때는 뭔가 대놓고까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사상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어떤 중세의 어떤 전설에 대한 그 지식이나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작품의 오페라의 주제로 삼기로 했는데, 비극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감성의 근본적 본능, 이런 것들이 니체랑 일치했어. 이성보다는 감성, 아폴론보다는 디오니소스적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대표적인 초기 작품이죠. 그죠?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에게 헌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정도로 바그너에 대하여 존경심과 또 그의 음악이 자기의 철학인 디오니소스적인 힘의 의지를 긍정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바그너 역시도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로 연결되는데,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는 좋아했지만 에우리피데스는 점점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비극의 감정을 이성으로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나타나요. 외도의 단편 강좌에 보면 비극의 탄생도 강의가 있어. 그러니까 음악은 뭐? 음악은 자체로 물 자체를 표현하는 거야.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했지만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니체도 그렇지만 물 자체를 표현해. 물 자체를 왜곡한 현상이 아니라 물 자체를 표현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용기와 영감을 받았겠죠. 그죠? 바그너도. 거기에다가 서구 전통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 비극뿐만 아니라 중세의 다양한 대부분이 아더왕 전설과 연결되죠. 이게 다양한 나라마다, 그게 영국, 프랑스, 독일 나라마다 다른 어떤 판본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직접 대본을 쓴 거예요. 바그너.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북유럽 전설에 대한 이야기, 민중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예술의 힘,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중반에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술에 대한 어떤 민중의 감각이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서 데카당스하게 변해갔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 세상을 긍정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긍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진리담론과 연결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고 니체는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바그너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에 대한 글을 그죠, 그게 단편들 뿐만 아니라 직접 제목으로 낸 게 4권이나 돼.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 맨 앞에 바그너에게 헌정하는 어떤 글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72년 작품이죠. 반시대적 고찰 4번째 책. 그게 리샤르트 바그너인 바이로이트잖아. 바이로이트 에세이의 바그너. 니벨룽엔의 반지를 어떤 바이로이트의 어떤 극장을 자기가 만들기도 하죠. 거기에서 공연하고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환호를 받고, 오늘날까지 바그너의 오페라만을 상연한 바이로이트. 바이로이트는 바그너의 상징의 도시야. 작은 도시입니다. 8만 명의 어떤, 지금도 인구가 많지도 않아. 7, 8만 명 도시인데, 그 작품에서도 니벨룽엔의 반지를 극찬해. 독특하게도 이게 68년도 이 시기쯤에 만났다가 거의 한 10년 동안의 우정이 지속되다가 너무나 인간적인, 그게 70년대 말 정도에 결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과 바이로이트에서의 바그너는 바그너에 대한 음악을 극찬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썼던 두 권의 책이 있어. 88년도에 나온 Der Fall Wagner, 바그너의 경우. 그 다음에 니체 대 바그너, 니체 콘트라 바그너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서 니체가 바그너를 그냥 막 미친 인간처럼 까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지만 우상의 황혼, 괴짠 대머룽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도 원래는 다른 제목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니벨룽엔의 반지의 네 번째 나오는 제목이 괴털 대머룽이야. 그러니까 신들의 황혼이라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항마로서, 그죠? 비아냥거리듯이 우상의 황혼이란 제목으로 책을 낸 거예요. 이런 정도로 바그너에 대하여 경멸을 갖고, 특히 파르지팔이 그 불을 지폈죠, 그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프랑스의 오페라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카르멘이라고 하는 작품을 끌고 와갖고 비교하면서 까죠, 그죠? 이 독특한 어떤 어떤 점에서 바그너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목조목 까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삶을 긍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니체는 어느 순간에 바그너가 비극의 탄생, 다시 말하면 그리스 비극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물들이 현세의 삶을 긍정하고 힘의 의지를 증대시키는 그런 인물들이었고, 그런 인물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바그너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바그너가 그리스도교로 돌아섰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쇼펜하우어를 갖고 와서 까대기 시작하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도 어느 분, 그 삶의 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을 해요. 이 빌레쭌 레벤이라고 하는 이 쇼펜하우어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니체의 빌레쭌 마흐트, 힘의 의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치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드는, 삶 자체를 긍정하고 고통을 그 자체로서 극복해 가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종교적인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음악도 그 물러난 도피의 세계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는 그런 거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힘의 의지로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에다가 그리스도교의 동정과 연민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 불교도 이런 쪽으로 갖고 와요. 니체는 동정하고 연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니체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 염세주의에다가 동정의 신학을 집어넣은 게 바로 파르지팔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반시대 고찰의 네 번째 책인 바이로이트에서의 바그너에서 극찬을 했던 니벨룽겐의 반지에까지 소급해서 깐다고. 그게 뭔가가 틀어진 거야. 응? 뭔가가. 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 파르지팔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구원자를 구원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을 극복하고 자기를 극복해 가면서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니체는. 그리고 이미 초기부터 그죠? 다양한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도 뒤로 계속 오면서 거의 모든 작품에서 니체는 이 연민과 동정을 아주 싫어했어. 어떨 땐 여성적인 것과 뒤섞어서 깔 때도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연민과 동정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에게 의존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자체로 긍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자의 동정으로부터 그죠?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의존적인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가르침에서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삶,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 연례중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결별의 이유인 거야. 물론 사적으로도 어떤 그 부르주아적인 어떤 사치스러운 삶과 여성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여성과의 사랑에 대한 바그너의 태도라든지 또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꼰대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만 철학적으로 볼 때는 니체 철학과 가장 반대쪽에 서 있는 개념이 구원을 기다리는 인간. 그래서 타인의 연민과 동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자기의 삶을 긍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 그죠? 이게 비제의 카르멘에서도 카르멘이 그런 인물이죠, 그죠? 그 슬픔과 고통을 삶을 긍정하면서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니체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아주 좋아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파르지팔로 넘어오게 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교의 구원 논 쪽으로 등장인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 구원을 찬양하는 음악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니체가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초기에 보았던 그 디오니소스적인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조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힘의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음악을 갖고 있었던 게 바그너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삶을 부정하고 구원을 기다리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상이 포함된 음악으로 데카당스하게 변했다. 이걸 저격하는 거야, 이거를. 독특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바그너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 바그너는 질병이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자기의 운명이라 그래. 그래서 이 회복은 나의 정신적 건강함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함까지도 보증해주고, 이 질병이라는 것,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삶, 자유로운 삶을 부정한다는 거겠죠, 그죠? 자기가 일평생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자라투스트라의 자기 극복의 삶을, 그죠? 부정하고 구원에 의존하는 이런 음악으로 변질된 그 데카당스, 그 질병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서 회복된 것은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됐다라는 증거는 바로 젤프스트 위벌 빈동, 자기 극복이라는 거예요. 말년에 참 이 광기가 오기 완전히 와서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죠? 이 마지막에 이 바그너에 대하여 쏟아내는 어떤 니체의 이 도끼는, 그죠? 정말 니체의 작품만큼 파르마콘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없어. 양약이면서 독약인 거예요. 이 독설, 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글은 또 얼마나 잘 쓰는지. 데리다가 그의 작품 곳곳에서 프로이트나 마르크스나 또 하이데거나 후설이나 뭐 다른 철학자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을 갖고 있어. 니체에 대해서는 거의 되게 선생으로서 존경하는 듯한 그런 문체로 글을 쓰죠. 데리다가 가장 좋아한 철학자가 니체였어요.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바그너가 점점 그리스도교의 구원 쪽으로 가고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그리스 비극에서 나타나는 거죠.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점점 연민과 동정을 통하여 삶을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 거예요.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그너를 갖다가 마치 그리스도교를 공격할 때와 같은 그런 도끼를 갖고 공격했던 거예요. 이 음악 자체에 대한 어떤, 물론 거기에는 나와요. 그 바그너의 경우라든지 또 니체 대 바그너, 거기에 음악 자체가 왜 건강하지 못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음악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이러한 오페라의 어떤 내용들이 이런 방식으로 변질돼 갔던 것에 대하여,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야, 분명히.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니체의 어떤 망치를 든 이자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바그너에 대하여 말년에 2개의 작품을 쓰면서 자기가 이 질병에 대하여 치료책으로 내놓았던 게 자기 극복인 거예요. 이 위벌 빈둥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니체의 철학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하나로 표현해 주는 게 자기 극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처한 이 순간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동정과 연민의 나의 모든 삶의 용기를 바치지 않고 자기를 극복해 가면서 자기가 현재 처한 삶을 긍정하는, 그것을 니체는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니체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그너의 음악은 그런 쪽으로 자기 극복을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 구원 쪽으로 갔다. 그래서 니체는 그것을,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바그너에 대한 존경을 버렸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구원은 무슨 구원?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누가, 니체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했겠죠. 실존해서, 자기 실존해서, 자기 삶에서.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게 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연민과 동정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싫어했어, 니체는.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했어. 그래, 니체가 가장 싫어한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동정이에요. 연민이야. 니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힘의 의지. 그거는 자기 극복의 삶이야. 그러니까 운명조차도 자기의 힘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굴의 존재에 대한 용기인 거야. 이걸 니체는 실제로 살아냈어요. 실제로 질병과 어떤 사회적 환경, 사랑의 실패, 자기에게 어떤 운명이 자기를 얽어맬 때에도 있는 그대로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삶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도 이 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니체의 핵심적인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번만. 그 단 한 번은 영원의 시간에 잇대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나 있는 한쪽 길, 자라투스트라에 나오죠. 예도가 이미 니체의 시간성에서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했어. 미래로 나 있는 한쪽 문이 있어. 지금 현재의 아우겐블릭 순간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든 앞으로 전개될 어떤 미래의 유토피아든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디에도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졌던 자였는데 바그너는 점점 그 염세주의를 삶에서 나타나는 니체에겐 염세주의가 아니겠죠. 다양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과 힘들을 긍정적인 힘으로써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비극의 인물들처럼 그 운명을 자체로서 극복하면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타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그 니체가 볼 때는 이 동정과 연민은 뭐예요? 니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구토를 일으키는 개념이야 니체한테. 그런 음악을 주창하고 그런 쪽으로 변질되어간 데카당스의 예술을 니체는 저격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음악가로서의 바그너를 알고 있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야, 그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니체는 바그너에 대하여 존경과 경멸을 동시에 가졌다. 그래서 말년에는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바그너와 결별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